엄마, 제주도 도착했어요. 숙소 괜찮고 선생님들도 다 친절해요. 한지은은 가만히 서서 아들 민준이 제주도에서 보낸 메시지를 열어봅니다. 중학교 2학년인 민준은 어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죠. 아침부터 지금까지 3번의 메시지가 왔고 그때마다 지은은 마음을 졸이며 아들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지은은 3번째 메시지를 여는 순간 아들이 성산 일출봉에서 찍었다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여기 성산 일출봉이에요. 진짜 멋있죠? 내일은 한라산 갈 거예요. 영상은 푸른 하늘과 바다, 그리고 웅장한 성산 일출봉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지은은 잠시 그 풍경에 빠져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영상 속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한 남자가 카메라를 의식한 듯 잠시 고개를 들었어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단 1초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지은의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그 남자 책을 쥐는 손가락의 모양, 고개를 돌릴 때의 각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10번의 생을 산다 해도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정우. 열애 전 실종된 남편이었어요. 지은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바로 영상을 정지시키고 그 장면을 확대해 보았어요. 화질이 좋지 않아 흐릿했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라났어요. 열애 동안 매일 밤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그 사람. 사망 선고까지 받은 남편이 제주도 성산 일출봉의 벤치에 앉아있다니. 이럴 수가.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영상을 재생했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습니다. 영상은 6분 정도 계속되었고 그 남자는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영상이 끝나기 직전 그는 일어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은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듯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영상을 반복해 돌려보며 확신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정우였어요. 1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죠. 다만 조금 더 야위었고 눈빛엔 지금껏 본 적 없는 어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함께했던 마지막 여름 휴가 사진, 정우의 30번째 생일 파티, 그리고 민준이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찍은 가족 사진까지. 영상 속 남자와 사진 속 정우를 번갈아 보며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서정우는 대기업 JS 개발의 재무팀 간부였어요. 열애 전 그는 해양 리조트 개발 비리를 조사하던 중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미진했고 결국 단순 실종으로 처리되었죠. 3년 후 법원에서는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지은은 홀로 민준을 키우며 살아왔어요. 만약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분노, 안도와 혼란이 뒤섞였어요. 정우가 살아있다면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유로 열애 동안 숨어 있었을까? 지은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제주도 경찰서에 연락해볼까 했지만 마음을 바꿨어요. 증거라곤 흐릿한 영상 한 편뿐이었습니다. 다시 영상을 돌려보던 중 지은의 시선이 다른 부분에 꽂혔어요. 정우가 앉아있던 벤치 근처에서 한 여성이 민준의 단체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이 벤치는 특별해요. 매일 오후 4시 17분이면 한 남자가 와서 책을 읽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말이죠. 지은은 시간을 확인했어요. 영상 촬영 시간은 오후 4시 20분이었습니다. 정우는 정말 매일 같은 시간에 그곳에 나타나는 걸까요? 지은은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제주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내일 아침 첫 비행기였습니다. 회사에는 급한 가족일이 생겼다고 휴가를 냈죠. 그리고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중요한 일이 생겨서 내일 제주도에 갈 것 같아. 걱정 마, 선생님께는 내가 미리 양해 구할게. 혹시 그 벤치에 대해 더 아는 것 있니? 잠시 후 민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제주도예요? 그냥 숙소 주인분이 그러는데 그 남자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시간에 나타난대요. 현지인들은 시계 남자라고 부른다고. 지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같은 장소에.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터였습니다. 가방을 꺼내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몇 벌과 필수품들, 그리고 정우의 사진을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10년간의 의문이 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한지은은 렌터카를 빌려 곧장 성산 일출봉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제주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지은의 머릿속은 오직 정우 생각뿐이었어요.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 40분이 걸린다고 안내했죠. 그 40분이 10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당신이기를. 중얼거리며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어요.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났습니다. 만약 정우가 아니라면, 단순한 닮은 꼴이라면, 아니면 정말 정우인데 지은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수많은 가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성산 일출봉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린 지은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50분.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천천히 영상에서 본 벤치를 찾아 나섰습니다. 관광객들 사이를 지나 해안가 산책로를 따라 걸었어요. 봄바람이 얼굴을 스쳐갔지만 지은은 그 상쾌함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 마침내 그 벤치를 발견했어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벽 근처였습니다. 지은은 멀찍이 떨어진 카페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어요. 벤치가 잘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커피를 한 잔 주문하고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4시가 다가오자 지은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10분, 15분, 그리고 17분. 지은은 숨을 죽이고 벤치를 주시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천천히 산책로를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어요. 남자는 주변을 둘러본 후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정우였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벤치를 향해 걸어갔어요.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확신은 더욱 커졌어요. 그의 옆모습, 책을 넘기는 손짓, 그리고 가끔씩 바다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지은이 벤치에서 불과 5m 거리까지 다가갔을 때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정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책이 그의 무릎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정우 씨.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오지 마. 입모양으로만 말했지만 지은은 명확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우의 시선이 잠시 주변을 살폈어요. 지은도 따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제야 눈에 들어왔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우를 주시하고 있는 듯 했어요. 정우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책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지은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나이 지긋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당신, 그 사람 찾아온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한지은은 망설임 없이 그 여성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길을 벗어나 조용한 골목으로 접어들었어요. 여성은 중년의 나이에도 날렵한 걸음으로 앞장섰고 지은은 그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정우를 찾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기에요. 여성이 가리킨 곳은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바다 풍경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늑한 로비가 나타났어요. 바다를 테마로 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었죠. 앉으세요. 여성은 지은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정우가 앉아있던 벤치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지은은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고영자라고 합니다. 이 게스트하우스 주인이에요.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남자를 찾아왔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신의 눈빛이 말해주더군요. 몇 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봐왔거든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특이한 관광객인 줄 알았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이라니. 하지만 1년, 2년 계속 그렇게 나타나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말을 걸어봤어요. 하지만 그는 대화를 피했습니다.
게다가 항상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사람, 서정우라는 이름입니다. 제 남편이에요. 10년 전에 실종됐어요.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랬군요. 제 예상이 맞았네요. 그는 무언가에 갇힌 사람 같았어요. 눈빛에서 그게 느껴졌습니다. 정우 씨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아세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때때로 성산 근처 절벽 쪽으로 걸어가는 걸 봤어요. 거기에 중단된 리조트 공사 현장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지은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영자가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공사장이 정식으로 중단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밤에 가끔 불빛이 보이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 같았어요. 경비원들도 있고요. 지은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우가 JS개발의 해양 리조트 비리를 조사하다 실종됐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가 제주도 리조트 공사장 근처에 있다니.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영자는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몇 달 전 그 남자, 아니 서정우 씨가 제게 뭔가를 맡겼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이걸 제게 건네며 언젠가 나를 찾는 사람이 오면 주세요라고 했어요. 영자는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내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예요. 비자금 파일이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가 말한 사람인 것 같네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정우가 남긴 메시지. 증거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 그리고 왜 정우는 그토록 오랜 시간 숨어 있었을까요? 누구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걸까요? 지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우를 찾아내야 했어요. 열애 동안의 의문을 풀어야 했습니다. 한지은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에 쥔 USB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열애 동안의 의문이 이 작은 장치 속에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고영자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USB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방을 쓰세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지은은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열리자 눈앞에 복잡한 숫자와 계좌번호, 그리고 여러 문서들이 나타났어요. JS개발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한 자료였습니다. 수십억 원의 자금이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제주도 리조트 개발에 흘러들어간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폴더에는 투지은이라는 이름의 문서가 있었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미 너는 위험에 처해 있을 거야. 10년 전 나는 JS개발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 리조트 개발이 정치인들을 위한 로비 자금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들은 나를 제거하려 했지만 내가 가진 증거 때문에 함부로 해치지 못했어. 대신 보호라는 명목 하에 나를 이곳에 격리시켰지. 가족에게 연락하면 너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협박했어. 미안해, 지은아. 너와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 죽은 척할 수밖에 없었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우가 살아있었다는 기쁨과 열애 동안의 고통, 그리고 그가 겪었을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문서 마지막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밤 10시, 등대가 3번 깜빡이면 벤치로 나올게. 혼자 와. 지은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6시였습니다. 아직 4시간이나 남았어요. 하지만 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정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영자 씨, 그 리조트 공사장이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영자는 망설였지만 지도를 펼쳐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에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경비원들이 있고. 괜찮습니다. 멀리서만 살펴볼 거예요. 지은은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리조트 공사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방치된 건물 같았지만 가까이서 보니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CCTV 카메라가 건물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고 정문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지은은 망원경을 꺼내 건물을 살펴보았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고 2층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건물 주변을 조심스럽게 돌아보았어요. 뒤쪽으로 돌아가자 경비의 눈이 미치지 않는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담장을 넘은 지은은 건물 안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내부는 겉모습과 달리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으며 각 방을 살폈어요. 대부분은 비어 있었지만
2층으로 올라가자 한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방 안에는 책상과 침대, 그리고 책이 가득한 책장이 있었어요. 벽에는 지도가 붙어 있었고 여러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지은과 민준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정우의 방이었습니다. 살아온 증거가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한지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정우의 방이라니. 그가 정말 이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발걸음 소리가 들려 지은은 재빨리 근처 창고로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남자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간이 흘러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지은은 리조트를 빠져나와 약속 장소인 벤치로 향했어요. 달빛이 바다 위로 은빛길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손은 떨리고 입은 바짝 말랐지만 열흘 만에 재회를 앞두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시계 바늘이 10시를 가리켰을 때 멀리 등대에서 빛이 깜빡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였습니다. 지은은 주변을 경계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우 씨.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우는 주변을 재빨리 살핀 후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지은이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정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열해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참을 수 없이 정우를 끌어안았어요. 그의 체온, 심장 소리,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열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다 설명할게. 하지만 시간이 없어. 그들이 우릴 감시하고 있어. 정우는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JS 개발의 비자금이 제주도 리조트 개발로 흘러들어갔어. 그런데 그 돈의 최종 목적지는 정치인들의 비자금이었지. 나는 그 증거를 찾아냈고 그들은 나를 제거하려 했어. 하지만 내가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다고 하자 그들은 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곳에 가두었어. 가족에게 연락하면 너희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지. 지은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래서 열해 동안 여기 갇혀 있었다고요? 누가 이런 짓을? 권력자들이야. 지금 현직에 있는 고위 정치인들과 재벌들. 그들은 내가 가진 증거가 두려운 거야. 정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이건 진짜 증거야. 고영자에게 준 건 일부분뿐이었어. 이걸 가지고 서울로 돌아가. 내가 믿을 수 있는 기자 연락처를 적어뒀어. 그에게 이 자료를 전달해.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도 함께 가요. 우리 함께 돌아가서 이 상황을 끝내요. 정우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그래, 함께 가자.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어. 민준이도 보고 싶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밝아졌어요. 손전등 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서정우, 뭐 하는 짓이야? 3명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우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쳐. 두 사람은 달렸지만 얼마 가지 못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고 곧 두 사람은 포위되었습니다. 정우는 지은에게 USB를 건네며 속삭였어요. 어떻게든 이걸 전달해야 해.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지은과 정우를 강제로 차에 태워 리조트로 데려갔어요. 지은은 공포에 떨었지만 한편으로는 정우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단서가 있었으니까요. 한지은과 서정우는 리조트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축축한 공기와 어두운 조명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벽면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철제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방에 갇혔죠. 괜찮아. 정우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려 했지만 속으로는 무섭고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옆에 정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정우가 중얼거렸어요. 널 이런 상황에 끌어들이다니. 지은은 결연한 눈빛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열해 동안 이런 곳에 갇혀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는 차갑게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동적인 재회네요. 서정우 씨, 약속을 어겼군요.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정우는 분노에 떨며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 열해나 지났어. 이제 끝내야 할 때야.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끝낼 순 없지요. 당신이 가진 정보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이제 부인까지 연루시켰으니 함께 이곳에 머물러야겠네요. 지은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를 여기 가둘 권리가 없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남자는 비웃듯 웃었어요. 경찰이요? 누구에게 신고하실 건가요? 이미 당신 남편은 법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곧 실종될 거고요. 남자가 나가고 문이 잠겼습니다. 지은은 공포에 떨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빼앗기지 않았어요. 전화해봤자 소용없어. 여긴 신호가 잡히지 않아. 정우가 말했어요. 지은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전화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휴대폰으로 녹음 앱을 보여주었어요. 벤치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그리고 지은은 신발 밑창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곳에 USB가 숨겨져 있었어요. 당신이 준 USB도 안전해요. 정우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때였어요.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긴장한 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영사님? 정우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서정우 씨, 한지은 씨, 괜찮으십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고영자가 지은이 남긴 메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고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정우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김성태 형사였습니다. 그는 열해 동안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조사해왔던 거였죠. 고영자 씨가 당신이 준 USB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리조트 위치도요. 우린 이미 주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 형사가 말했어요. 정우와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리조트를 빠져나왔어요. 밖에는 경찰차와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여러 용의자들이 체포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정우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지은아. 그리고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평생 그곳에서 나오지 못했을 거야.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잖아요. 다음 날 JS개발의 비자금, 리조트 로비, 정계 유착 비리가 모두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폭풍 같은 파문이 일었고 여러 고위 인사들이 소환되었어요. 정우의 증언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서정우의 사망 선고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한지은은 열해 만에 남편의 존재를 법적으로 되찾았어요. 병원에서 일주일간의 치료를 마친 정우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죠. 바로 민준과의 만남이었어요. 지은은 민준에게 모든 사실을 전화로 설명했지만 믿기 힘들었을 테죠. 열해 전 4살 때 기억 속에만 존재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살아 돌아온다니 13살 소년에게는 혼란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민준은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수학여행을 중단하고 급히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우가 서 있었죠. 아들을 바라보는 정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민준아.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다가왔어요. 열해 동안 상상 속에서만 그려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실제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민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아빠 맞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아. 정말 미안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갑자기 달려들어 정우를 꽉 안았습니다. 늦게라도 와줘서 고마워요, 아빠. 공항의 사람들이 이들을 지나치며 궁금한 눈길을 보냈지만 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만의 시간이었으니까요. 마침내 다시 완전해진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 물었어요. 정우와 지은은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것 같아. 정우가 말했어요. 서울을 떠나 새 출발을 하는 게 어떨까?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주도 어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으니까. 민준의 얼굴에 밝은 표정이 번졌어요. 정말요? 제주도에서 살 수 있어요? 학교는 어떻게 해요? 다 알아봤단다. 제주시에 좋은 학교가 있고 우리가 살 집도 찾아뒀어.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한 달 후, 세 사람은 제주도 동쪽 바닷가 마을에 정착했어요. 해안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정우는 그곳에서 책을 쓰기 시작했고 지은은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민주는 새 학교에 적응하며 매일 바다를 배경으로 브이로그를 찍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것 좀 봐요. 어느 날 민준이 들뜬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는 노트북을 들고 와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성산 일출봉에서 찍은 브이로그였어요. 바로 그 영상,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아니었다면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우는 지은과 민준을 양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운명이었나 봐. 우리 가족은 결국 다시 만나게 되어 있었던 거야. 성산 일출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습니다. 열애 만에 다시 시작된 그들의 인생은 이제 막 첫 장을 펼치고 있었어요. 전라도 깊숙한 시골 마을,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산비탈에 자리한 작은 묘지에는 유독 한 무덤 앞에만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죠. 개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꼼짝하지 않고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어머, 또 왔네. 중년 여성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언덕을 올라왔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물과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박순덕, 3년 전 불의의 사고로 외아들 준호를 잃은 어머니였죠. 매주 이맘때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아와 아들의 무덤을 돌보는 게 그녀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아들 생각만 하며 지내는 나날들. 이곳에 올 때만이 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백이야, 오늘도 여기 있구나. 순떡은 진돗개를 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언제부턴가 이 개가 준호의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떠돌이 개려니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계속 이곳에 머물러 있더군요. 다른 무덤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준호의 무덤 앞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개가 준호 따라다니던 강아지래요. 주인을 그리워해서 무덤을 떠나지 못하나 봐요. 그런데 준호가 개를 키운 적이 있나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 인연이 있을 거예요. 저렇게 한결같이 지키는 걸 보면요. 순떡은 재물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조용히 아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매번 똑같은 의식이었지만 이 시간만큼은 아들이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또 왔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떡볶이도 가져왔어. 백이도 함께 먹자고. 백이라고 이름 붙인 진돗개는 순떡이 음식을 나누어 줄 때마다 고맙다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덤 앞을 떠나려 하지 않았죠. 순떡이 떠날 때도 끝까지 남아서 무덤을 지켰어요. 넌 왜 이 무덤만 지키고 있니? 준호랑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거니? 순떡은 백이를 바라보며 궁금해했어요. 아들이 개를 키운 적도 없고 동네에서 본 적도 없는 개였거든요. 털빛은 순백색에 가까웠고 체격도 제법 큰 편이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순떡을 바라볼 때는 온순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끔 순떡은 백이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백이야, 준호가 어떤 아이였는지 알고 있니? 착하고 효자였어. 엄마 걱정 안 시키려고 늘 조심했던 아이야. 백이는 순떡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작은 소리로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자 순떡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백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순떡은 집에 돌아와서도 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게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왜 하필 준호의 무덤만 지키는 걸까? 궁금증은 깊어져만 갔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혼자 외로워하는 아들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일주일 후 순떡이 다시 무덤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백이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산 아래쪽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개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고 마치 소중한 것을 운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이야, 그게 뭐니? 백이는 순떡 앞에 와서 입에 물고 있던 것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손바닥 크기의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오래된 듯 표면이 거칠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작은 노쇠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져 있었죠. 상자는 습기에 젖어 있지 않았던 걸 보니 어딘가 보관된 곳에서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어디서 주워온 거야? 순떡은 상자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백이는 상자를 내려놓고 나서도 계속 순덕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걸 전해주려는 것 같았죠. 깨의 눈빛이 간절해 보였어요. 일단 집에 가져가 볼까? 순떡은 상자를 품에 안고 평소처럼 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백이도 따라서 무덤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존재가 함께 준호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애틋했어요. 그날 저녁 순떡은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서 열 수도 없고 억지로 부술 수도 없었거든요. 혹시 소중한 게 들어있다면 망가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순떡은 상자를 만져보며 궁금해했어요. 누가 이런 상자를 만들었을까?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떡은 상자가 계속 신경 쓰였지만 그냥 찬장 구석에 둬뒀어요. 밤마다 상자를 바라보며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혹시 준호와 관련된 물건일까도 생각해봤죠. 백이가 왜 하필 이 상자를 가져왔을까도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설거지를 하다가 팔꿈치로 상자를 건드려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바닥에 떨어진 상자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놀랍게도 오래된 자물쇠가 충격으로 풀려 있었어요. 순떡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어봤죠.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안에는 사진 여러 장과 작은 메모지, 그리고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순떡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사진 중 하나를 집어 들어보니 거기에는 준호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옆에는 본 적 없는 젊은 여성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지? 순떡은 당황했습니다. 준호가 누군가와 이렇게 친밀하게 사진을 찍은 줄 몰랐거든요. 순떡은 사진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명 준호가 맞았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옆에 있는 여성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단정한 간호복을 입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누구지? 준호가 언제 이런 사람과? 순떡은 다른 사진들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모두 준호와 그 여성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도 있고 어떤 방에서 찍은 듯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평소보다 야윈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지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머리 부분에는 붕대가 감겨 있는 사진도 있었죠. 가장 놀라운 건 사진들의 촬영 날짜였습니다. 모든 사진이 준호가 죽었다고 알려진 날 이후에 찍힌 것들이었어요. 심지어 가장 최근 사진은 불과 한 달 전 것이었습니다. 순떡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메모지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박순덕 어머님께, 당신의 아들 박준호는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어요. 꼭 이 주소로 오세요. 모든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혼자 오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메모 아래쪽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재활병원의 상세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 호실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서울중앙재활병원 3층 특별병동 305호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순떡은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죠. 준호가 교통사고로 즉사했다고 시신 확인을 하러 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본 시신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서 얼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준호가 늘 차고 다니던 은반지와 목걸이가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준호가 살아있다니. 순떡은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찍힌 배경을 자세히 보니 확실히 병원 같았어요. 의료진들이 오가는 복도, 병실, 침대, 의료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병원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내가 3년 동안 무덤에 절을 한 게 혹시 준호가 정말 살아있는 건가? 순떡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무덤이 있는 언덕까지 숨가쁘게 달려갔어요. 백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순떡이 나타나자 걔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죠. 백이야, 이게 뭐야? 준호가 정말 살아있는 거야? 백이는 순떡을 바라보며 작게 짖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순떡은 무릎을 꿇고 백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구나. 이 상자를 전해주려고. 순떡은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준호의 얼굴, 그 옆에 있는 여성의 친절한 미소, 병원이라는 배경. 모든 게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소영, 이 사람이 준호를 돌보고 있는 건가? 순떡은 결심했습니다. 당장 서울로 가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설령 헛된 희망일지라도 혹시라도 아들이 살아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만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서울행 고속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서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수십 번도 더 확인했고 사진들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꿈이 아닐까 싶어서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죠. 서울에 도착한 순떡은 지하철을 갈아타며 재활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한복판에 자리한 꽤 큰 규모의 병원이었어요. 서울중앙재활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순떡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말로 여기에 준호가 있는 걸까요? 실례합니다. 박준호라는 환자를 찾고 있는데요. 접수처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떤 관계시죠? 저는 그 사람 어머니입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는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 한 명이 나타났죠. 김소영이라고 소개한 그 간호사는 메모지에 나온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셨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김소영은 순떡을 병원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일반 병실과는 떨어진 별관의 특수병동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출입을 통제하는 문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순떡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머님, 마음 준비하세요. 많이 놀라실 거예요. 김소영이 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순떡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준호였거든요. 살아있는 준호였습니다. 준호야. 순떡은 비명을 지르며 침대로 달려갔어요. 준호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에 수술 흔적이 있었고 몸도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고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보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떡은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오열했죠. 우리 아들, 정말 살아있구나. 엄마가 늦었다. 미안해. 김소영은 조용히 문을 닫고 모자의 재회를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에야 순떡이 진정을 하고 김소영을 바라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준호가 왜 여기에? 3년 동안 왜 연락을 안 해주셨어요? 김소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잠시 상담실로 가시죠.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순떡은 준호의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엄마가 꼭 다시 올게. 이제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준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본 순떡은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다 있는 것 같았어요. 김소영은 순떡을 병원 구석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꼭 닫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는 말이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김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어요. 3년 전 준호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실제로는 즉사하지 않았어요.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실려왔죠. 뇌출혈이 심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순떡은 숨을 멈춘 채 들었어요. 그런데 사고 직후 한 남자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자신을 대한산업전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사람이 원장님과 은밀히 상담을 했어요. 김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남자는 준호 씨를 죽은 걸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대신 모든 치료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죠. 단 가족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순떡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호 씨가 다니던 중소기업이 대한산업의 하청업체였어요. 사고 당일 준호 씨는 우연히 대한산업의 기밀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였죠. 그 서류를 본 사람은 준호 씨뿐이었어요. 김소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한산업에서는 준호 씨가 의식을 잃은 틈을 타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사망 처리하고 실제로는 이곳에서 치료를 받게 한 겁니다. 혹시 깨어나서 문제가 될까 봐서요. 순떡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럼 내가 장례식을 치른 건 다른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이었어요. 훼손이 심해서 확인이 어려웠던 거죠. 준호 씨의 소지품들을 그 시신에 끼워 넣었습니다. 김소영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특별히 관리하는 환자라고만 들었거든요.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 씨가 조금씩 의식을 되찾고 있는데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김소영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준호 씨가 깨어있을 때 종종 엄마라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몰래 조사를 해봤죠. 준호 씨의 신분을 파악하고 어머님을 찾아낸 거예요. 순떡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어머님,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김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진돗개 말이에요. 백이라고 하셨죠? 그 개가 실제로 여러 번 병원까지 왔었어요. 경비원들이 쫓아내려 했지만 계속 병원 주변을 맴돌더라고요. 순떡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개가 입에 뭔가를 물고 갔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준비해둔 그 상자였어요. 진짜 신기한 일이죠. 김소영은 감탄하며 말했어요. 마치 개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 씨를 찾아내고 어머님께 전달할 방법까지. 김소영은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순떡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신기한 건 그 개의 행동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떠돌이 개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아니더라고요. 김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회상했습니다. 백이가 처음 병원에 나타난 건 2달 전이었어요. 밤늦게 병원 뒷문 근처에서 서성이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쫓아내려 했는데 이상하게 도망가지 않고 계속 병원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순떡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대놓고 병원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로비까지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것처럼요. 김소영의 목소리에 신기함이 가득했어요. 그때 저도 처음 봤거든요. 하얀 진돗개가 이상하게 차분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다른 환자 보호자분들이 말하길 그 개가 특정 병실 앞에서만 멈춰 선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준호 병실 앞에서요? 맞아요. 정확히 준호 씨 병실이 있는 층 앞에서만 멈춰 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망설임 없이 그 층으로 가려고 했어요. 김소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져서 몰래 따라가 봤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개가 준호 씨 병실 문 앞에서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안에 누가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순떡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 번은 병실 문이 열렸을 때 백이가 안을 훔쳐보더라고요. 그런데 준호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둘 다 멈춰 서더라고요. 준호 씨 눈에 눈물이 고이고 개도 작게 낑낑거리면서 김소영도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개가 준호 씨를 아는 거라고. 그래서 몰래 병실 안으로 들여보내줬어요. 백이는 조용히 준호 씨 침대 옆에 앉아서 한참을 지켜봤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어머님을 찾아내고 상자를 준비했죠. 사진과 메모를 넣어서 병원 뒷산에 숨겨뒀어요. 그런데 김소영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상자를 숨긴 지 하루 만에 백이가 그걸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히 그 장소로 가서 상자를 물고 나왔더라고요. 순떡은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는 병원을 떠나더라고요. 며칠 뒤 환자 보호자분들한테 들으니 어떤 마을 무덤가에서 개 한 마리가 상자를 물고 여자분께 전해줬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김소영은 순떡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 개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걸. 마치 준호 씨의 마음을 대신해서 어머님을 찾아낸 거라고요. 순떡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이가 우리 준호를 대신해서 엄마를 찾아준 거구나. 네, 맞아요. 환자 보호자들이 말하기를 그 개가 몇 번이나 병원과 무덤가를 오가더라고 해요. 마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요. 김소영은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그 개가 없었다면 저희는 영원히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순떡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살아온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아들을 구해내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김소영 씨, 이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용납될 수 있겠어요? 김소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대한산업은 정말 큰 회사거든요.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고. 순떡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내 아들을 이런 식으로 가둬둘 순 없어요. 그날 밤 순떡은 서울 시내 작은 여관에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그때 김소영이 건네준 명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뒷면에 기자 친구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떡은 그 기자를 만났어요.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인 이민수였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워하던 그도 순떡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는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건 정말 큰 사건이네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준호 씨가 직접 증언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병원 기록, 대한산업과의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이요. 순떡은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김소영의 도움으로 은밀히 준호를 만날 수 있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글은 쓸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적었어요. 엄마, 미안해. 나 기억해. 사고 당일, 서류 봤어. 준호가 적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우연히 본 대한산업의 비리 서류, 그리고 사고 직후 병실에 나타난 정장 입은 남자의 협박까지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김소영도 용기를 냈습니다. 병원 내부 기록들을 몰래 복사해서 기자에게 전달했어요. 대한산업에서 준호의 치료비를 지불한 기록, 그리고 특별관리 환자라는 암호명으로 관리되고 있던 문서들까지. 이민수 기자는 며칠 동안 추가 취재를 했습니다. 대한산업의 과거 비리 기록들,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유착 관계까지 파헤쳤어요.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에 대서특필로 기사가 실렸어요. 죽은 것으로 조작된 산업기밀 목격자. 3년간 은밀히 감금. 기사가 나간 후 다른 언론사들도 뒤따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순떡이 병원에 갔을 때 백이가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이야, 내가 또 왔구나. 백이는 순떡을 보자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준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기사가 나간 후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준호는 백이를 보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백이도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아서 준호의 손을 하차줬습니다. 순떡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계가 정말로 아들을 구해낸 은인이라는 걸. 며칠 후 대한산업 전무 박철수가 구속되었습니다. 병원 원장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숨어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전라도 시골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순떡의 집 마당에는 예전과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준호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백이가 편안하게 누워 있었거든요. 준호의 재활치료는 생각보다 빨리 진전되었습니다. 말은 아직 어눌했지만 간단한 대화는 가능해졌어요. 다리도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고마워.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떡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미소 지었어요. 뭘 고마워하니? 엄마가 더 고맙지. 내가 살아있어서. 백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듯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 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한산업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박철수 전무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병원 원장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의 은밀한 비리 은폐 수법들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순떡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백이를 위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책을 읽기도 하고 간단한 운동도 했습니다. 백이는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켰죠. 백이야, 너 정말 대단해. 준호가 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이는 기분 좋다는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순떡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야, 백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만날 수 없었을 거야. 맞아요, 엄마. 백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저녁이 되자 순떡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작은 가죽 목걸이였습니다. 거기에는 백이라는 이름과 함께 작은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백이야, 이리 와. 순떡이 백이를 불렀습니다. 백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가왔어요. 순떡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백이의 목에 걸어줬습니다. 이제 우리 집게로 살아. 무덤 앞에 혼자 있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자. 백이는 새로운 목걸이를 신기해하며 방울 소리를 내봤어요. 딸랑딸랑 맑은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가 휠체어에서 손을 뻗어 백이를 안아줬어요. 백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백이는 준호의 품에 안겨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순떡은 아들과 백이를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3년 동안의 긴 악몽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준호야, 내일부터 물리치료 열심히 하자.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야. 네, 엄마. 꼭 다시 걸어서. 백이랑 산책도 하고 싶어요. 백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덤을 지킬 필요가 없었어요. 진짜 가족이 함께 있는 이곳에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밤하늘의 별들이 새 식구를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